안녕하세요. 저는 유통회사에서 일하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처음에 너무 속상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꺼낼수록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느낌이 들고 손가락질 받는 것 같아 더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 일이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통해 한번 풀어내고 싶어요. 제가 25살에 첫 직장에 들어갔거든요. 사회 초년생이라 뭐든지 서툴고 실수도 잦았어요. 긴장까지 하니 평소 잘하던 것도 실수하게 되고 어리버리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처음 저에게 일을 가르쳐 주신 분이 같은 사무실에 계신 여자 대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대리님이 제게 정말 너무 심하게 대하시더라고요. 뭐랄까, 제가 젊고 초년생이라 싫었던 건지 아니면 노처녀 히스테리 때문이었는지 매일같이 저한테 소리를 지르고 못되게 굴더라고요. 작은 실수에도 큰 소리로 혼을 내시니 정말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저도 점점 지쳐갔어요. 그러던 중에 대리님보다 한 직급 높은 과장님이 제게 일을 알려주기로 하신 거예요. 사무실에서 의자 소리 내지 말라며 별의별 억지까지 부리시던 그 여자 대리님과는 달리 남자 과장님은 정말 친절하셨어요. 특히 얼마 전에 둘째가 태어나셨다면서 행복해하시는 모습이 참 가정적이고 따뜻해 보이셨죠. 마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온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누가 저를 못한다고 눈치를 주면 더 긴장해서 실수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뭐만 해도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덕분에 저도 점점 자신감을 찾게 되었고 그동안 여자 대리님한테 배우면서 하나도 못했던 것도 하나둘씩 잘 해내가며 회사에서 나름 제 자리를 찾아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야근도 많았지만 특히 회식에서 술을 자주 마시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모임 자체가 줄었지만 제가 처음 회사에 들어가 일을 배울 땐 일주일에 5일 출근하면 그중 4~5번은 술자리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거의 매일 회식이 있는 술을 좋아하는 회사였어요. 솔직히 회식이 마냥 좋기만 하지는 않았어요. 회식 자리에서 마음 편하게 있기도 어렵고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속도 안 좋고 피곤해지기도 하니까요. 그래도 회식에는 나름대로 좋은 점도 있었어요. 혼자 자취하다 보니 저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었죠. 평소 집에서는 잘 못 먹는 고기 같은 것도 마음껏 먹고 들어오면 저녁값을 아끼는 기분이랄까요. 그래서 불편한 점이 많긴 했지만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하는 마음으로 나름 잘 버티며 회식에 참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장님께서 팀에서 제출한 서류로 큰 계약을 따내셨는데 이게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기념으로 한턱 쏘겠다고 하셨어요. 부장님 손에는 법인카드가 들려 있었는데 아무튼 오늘 약속 있으면 무조건 취소하고 다 참석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야 그날 약속도 없었고 그 주 내내 야근과 회식의 연속이라 조금 지쳐 있기도 해서 차라리 회식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푹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에 다른 부서 사람들도 다들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차피 늦게 들어갈 거면 야근하지 말고 술 조금 일찍 마셔서 얼른 집에 가자 하는 마음이었죠. 부장님이 근처에 맛집이 많은데도 일부러 더 멀리 있는 삼겹살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셨어요. 지역 상권도 살려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라네요. 솔직히 회사에서 법화까지 들고 나오셨는데 삼겹살보다는 더 좋은 걸 먹고 싶지 않겠어요? 아무튼 다들 1차 자리에서는 술도 거의 마시지 않고 금방 끝내는 분위기였어요. 자연스럽게 2차로 옮기게 되었고요. 1차에서 술을 많이 마시지 않다 보니 2차에서는 아무래도 술이 더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소맥을 마시기 시작하더니 점점 분위기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살짝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계속 회식에 나가다 보니 주량이 좀 늘었는지 소주 정도는 꽤 잘 버티게 됐지만 저는 소맥에는 약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조절하려고 조금씩 끊어 마시며 버텼죠. 그래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어요. 정신없이 회식 자리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제 술잔을 과장님이 은근슬쩍 들고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이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제가 자리에 앉은 구석이 좁아서 제 왼쪽에 술잔을 두었는데 그게 아마도 과장님이 제 술잔인 걸 몰랐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거 제 잔이에요 하고 다른 사람들 눈치 보이지 않게 과장님 허벅지를 살짝 찌르면서 알려드렸죠. 그랬더니 과장님이 답 대신에 장난스럽게 윙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얼마 안 지나 제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와서 보니까 과장님이 너 걱정돼서 대신 마셔주는 중이야 라고 하신 거예요. 그 문자를 보고 나니까
괜히 과장님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술을 아주 못하는 편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제 잔과 자기 잔까지 2개씩 마시고 계시니 마음도 좀 편해지고 덜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런데 잔에 남은 물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느 쪽에 입을 댔는지 구분도 안 되고 왠지 과장님의 남자다움이 의식되면서 살짝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렇게 2차가 끝나고 또다시 3차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저 혼자만 여자 직원인 게 아니었고 그 못살게 굴던 노처녀 대리도 참석해 있었기 때문에 여자라서 일찍 일어나겠다 같은 변명은 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과장님이 곁에 있으니 어떻게든 편안해질 것 같은 믿음이 들었어요. 3차는 노래방이었는데 다들 노래는 뒷전이고 거의 술을 더 마시려고 모인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솔직히 저는 저녁만 먹고 집에 가려는 생각이었는데 3차까지 가고 나니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택시비까지 생각해보니 저녁값 아끼려다 오히려 훨씬 더 돈을 쓰게 된 기분이라 오늘따라 괜히 손해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과장님이 다가와서 택시 잡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대리 기사를 불렀다면서 가는 방향이 같으니 내려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쿵쾅거리더라고요. 과장님이 제 집 방향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했고 이미 같은 방향인 걸 알고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었거든요. 결국 과장님과 함께 차 뒷좌석에 타게 되었어요. 날씨도 좀 쌀쌀했고 술도 평소보다 많이 마셨는지라 차에 타자마자 곧바로 잠이 들고 말았어요. 얼마나 잤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착했습니다라는 말에 잠에서 깨어났죠. 그런데 뭔가 이상한 묵직한 느낌이 들어서 아래쪽을 보니 과장님이 어느새 제 다리를 베고 잠들어 계신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깜짝 놀랐을 텐데 그날 술자리에서 보여준 과장님의 어른스럽고 남자다운 모습 때문이었는지 이상하게 심장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제가 아는 곳이 아니었어요. 여기 어디지? 하고 과장님을 살짝 흔들어 깨웠더니 과장님도 눈을 뜨고는 아차 하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알고 보니 과장님도 저처럼 차에 타자마자 잠들어 버려서 대리 기사님께 중간에 저를 내려달라는 부탁을 깜빡 잊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기사님이 과장님 댁까지 곧장 가버린 거죠. 당황스럽긴 했지만 일단 차에서 내려서 택시를 불러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술 기운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긴장도 풀리고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주차장 기둥을 붙잡고 그대로 다 쏟아내고 말았어요. 과장님은 제 등을 가만히 두드려 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순간만큼은 정말 추한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들지도 못한 채 그냥 택시 타고 집에 가겠다며 얼른 뛰쳐나왔죠. 그런데 과장님이 뒤따라 나오시면서 이 시간에 그렇게 술 취한 상태로 택시를 어떻게 태워보내냐면서 그냥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계실 텐데 회사 여직원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했더니 마침 와이프는 아이들과 함께 친정에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회식이 오늘 있는 걸 미리 알고 있어서 아내가 애들 데리고 친정에 가 있게 했다는 겁니다. 내일 점심쯤에나 돌아오실 거라니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평소 같았으면 아니 상대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택시를 잡아 타거나 어떻게든 집에 돌아갔을 텐데 그날은 과장님의 말에 반항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저는 과장님 집 안에 들어와 있었고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오는 중이라 잠이 쉽게 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손님 방에 재우면 아내가 혹시나 누가 왔다 간 걸 눈치챌 수 있으니까 그냥 안방 침대에서 자요. 그러면서 자기는 거실에서 자겠다고 하시더군요. 얼마나 지났을까 마음 졸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장님이 자연스럽게 침대로 쑥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과장님은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버릇이란 게 무섭네요. 원래 거실에서 잔다고 했었는데 그새 까먹고 침대로 들어와 버렸네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거실로 가겠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느릿느릿하고 뭔가 떠나는 척하면서 가는 둥 마는 둥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눈에 훤히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서 사실 거절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한번 돌려서 말해봤어요. 그래도 제가 손님인데 거실은 제가 자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고 하며 몸을 거실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이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움직임을 멈추더라고요. 그때 제가 슬쩍 웃으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남자답게 이끌고 오셨으면서 막상 목적지에 와서는 왜 머뭇거리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짓더니 말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입사할 때부터 직원이 아닌 이성으로 느끼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노처녀 대리한테 괴롭힘 당할 때도 마음이 쓰였었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둘이만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결국 그날 과장님 집 안방에서 둘만의 야근이 시작되었습니다. 방 안에 놓여있던 협탁에는 과장님의 가족 사진이, 화장대 위에는 아이들 사진이 있었지만 그 순간에는 과장님도 그런 건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죄책감보다는 그 순간에 몰두하게 되었죠. 다리가 후들후들 거릴 정도로 오랫동안 사랑을 즐겼는데 과장님은 그걸로는 만족을 못했는지 또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불꽃이 튄 상태라 그가 원하는 대로 다 받아주었죠. 과장님은 침대 머리맡에 있는 시계가 쏟아져 내릴 정도로 뜨겁게 움직이더니 결국 제가 오선생을 강하게 느끼고 나니깐 마무리하며 놓아주더라고요. 그날을 계기로 저랑 과장님은 회사에서도 부쩍 가까워졌고 특히 외부 업무 미팅이나 출장에 항상 저를 데리고 다니셨죠. 그러면서 중간에 시간이 나면 근처 모텔에 가서 둘만의 뜨거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를 가르쳐 주던 그 노처녀 대리님이 갑자기 저한테 사진 한 장을 보내주더군요. 사진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사진 속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과장님이 그 대리님과 과장님 집 안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더라고요. 익숙한 화장대, 침대, 그리고 그 협탁 위에 놓여있던 과장님 가족 사진까지 그 순간 깨달았죠. 과장님이 신입 여직원에게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건 처음이 아니었구나. 대리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길어야 2달이야. 나도 처음엔 과장님이 가족까지 포기하고 나를 선택할 줄 알았지만 결국 그게 아니더라. 대리님은 처음엔 과장님이 진심인 줄 알고 참아왔는데 지금 과장님이 똑같이 나에게 그러고 있는 걸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과장님 아내에게 이 사진을 보내버렸다고 하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과장님 아내가 회사에 찾아와 그 대리님의 머리채를 잡고 난리가 났습니다. 알고 보니 과장님이 그 대리님에게도 가족을 버리고 너를 선택하고 싶다는 말을 했고 그 말이 다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녀는 저에 대한 질투보다 과장님에 대한 분노가 더 커졌던 거죠. 결국 과장님 인생을 망치겠다는 마음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 일로 과장님은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회사를 그만두셨고 이혼도 당했어요. 여자 대리님 역시 회사에 남아있기 힘들었는지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결국 과장님과 그 대리님은 함께 새 살림을 차렸다고 하더군요. 둘이 행복하면 그만일 텐데 어쩐지 그 대리님은 여전히 저를 못 잊었는지 복수를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과장님과 제 관계를 회사 사람들에게 다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삼각관계를 넘어서 사각관계로까지 번져버리면서 저는 부인하고 있지만 회사에선 이미 저에 대한 뒷말이 가득해졌습니다. 다 끝난 일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저를 겨냥해 복수를 할 줄은 몰랐어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디 가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술과 관련된 아찔한 경험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할 일이 아니어서 그동안 친구나 가족에게도 전혀 털어놓지 못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익명이 보장되니까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용기를 내봤어요. 이제 꽤 오래된 일이라서 세세한 기억은 흐릿하지만 당시 만났던 여자친구와 있었던 에피소드가 떠오르네요. 사실 그 친구에게는 끝내 말하지 못하고 숨겨둔 비밀 같은 건데 요즘 가끔은 혹시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철없던 그때는 어리석게도 술 잘 마시는 게 멋진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한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다음날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마셔야 제대로 마신 거라고 생각했죠. 틈만 나면 술 마시고 취하는 게 일상이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아니라 처음 일을 시작할 때 회사였어요. 교통이 너무 불편한 곳에 회사가 있어서 회사랑 가까운 곳에 방을 얻어 자취하고 있었죠. 주변은 공장도 많고 땅값이 저렴한 동네라 중소기업도 많이 있었고요. 그 근처에 대학이 하나 있어서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난 여학생과 잘 풀려서 연애하게 됐어요. 그 친구는 그 학교 학생이었고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그 친구가 제게 와서 제 방에서 하룻밤 신세를 질 수 있겠냐고 묻더라고요. 당연히 거절할 이유는 없었죠. 장난스럽게 잠은 한숨도 못 재울 테니까 단단히 준비하고 오라고 농담도 하면서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관계 때문이 아니라 저한테 부탁이 있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본가에서 그녀의 이모가 놀러 오는데 기숙사에 있다 보니 이모가 묵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질 수 있겠냐고 묻더군요. 마침 제가 살던 곳이 투룸이라 방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에서 여자친구와 이모가 하룻밤 머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죠. 솔직히 조금 김이 새긴 했지만 그날만 버티면 이후에도 집에 자연스럽게 놀러 오라고 할 기회가 생기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흔쾌히 허락했어요. 이모라고 해서 저는 당연히 연세가 지긋한 분일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 거의 언니라 불러도 될 만큼 젊고 세련된 사람이 등장해서 깜짝 놀랐죠. 알고 보니 이모는 지방에서 나레이터 모델로 일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재혼을 하시면서 늦둥이로 얻은 딸이라 여자친구와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머니가 할아버지 부탁으로 이모를 어린 시절부터 키워서 자매처럼 지내왔다는 얘기를 들으니 둘의 사이가 남달라 보이더군요. 그런데 이모라는 분이 모델답게 진짜 미모가 대단했어요. 날씬하고 길쭉한 체형에다가 춤까지 추신다더니 몸매는 군더더기 하나 없이 완벽했죠. 그래서 장난으로 이모가 너보다 더 예쁜데 라고 농담 삼아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던졌는데 질투가 났는지 등짝을 세게 때리더라고요. 여자친구도 예쁜데 그날은 정말 모델급 외모를 가진 두 여성을 양옆에 두고 다니다 보니 주변에서 쳐다보는 남자들의 시선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물론 그 시선은 저보다는 눈부신 그 두 사람에게 향한 거였겠지만 그래도 저와 함께 있는 걸 보면서 저를 은근히 질투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덕분에 어깨에 힘이 절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셋이 호프집으로 가서 간단하게 술 한잔을 했어요. 이모한테 여기까지 오신 이유를 묻자 여자친구가 자신이 구상 중인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모가 도와주러 왔다고 설명하더군요. 요즘처럼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장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엔 막 인터넷 쇼핑몰이 대박 사업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때라 여자친구도 그 흐름에 발맞추고 싶어 했어요. 여자친구는 감각이 뛰어난 편이었고 이모는 나레이터 모델답게 키도 크고 몸매도 멋져서 옷을 잘 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자친구는 쇼핑몰을 차리고 이모가 모델이 되어 옷 장사를 해보려고 한 거였어요. 저는 마침 회사에서도 유통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지식이 좀 있었는데 제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 저를 부른 거더라고요. 또 당시 제 취미가 사진 찍기였거든요. 주로 들꽃 같은 자연 사진을 찍는 정도였고 인물 사진은 찍어본 적 없었지만 고성능 카메라도 가지고 있어서 좋아, 셋이서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하며 새로운 도전이 될 거란 생각에 설레기까지 했어요. 이야기가 점점 진지하게 흘러가더군요. 여자친구의 이모도 나레이터 모델 일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해서 이 사업 아이디어에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날은 간단히 술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여자친구 이모는 결국 이 동네로 이사를 오기로 했죠. 술이 딱 기분 좋게 오를 만큼만 마셔서 살짝 아쉽긴 했지만 그날은 여자들이 제 집에서 자고 가기로 한 터라 무리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막상 이모가 이사 오고 나서 문제가 생겼죠. 알고 보니 이모가 지낼 곳을 따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짐을 싸서 올라온 거예요. 여자친구도 이모가 준비 없이 올 줄은 몰랐는지 당황해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더군요. 저도 애초에 여자친구의 이모가 제 집에서 지내려고 작정하고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은 저희 집에 여자친구, 이모가 살게 된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어요. 여자친구도 기숙사 생활을 정리하고 제 집으로 들어왔는데 아무리 이모와 자매처럼 자랐다지만 남자친구 집에 이모를 들여 살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느꼈나 봐요. 여자친구는 거실 구석에서, 저는 큰 방에서, 이모는 작은 방에서 이렇게 세 사람이서 지내기 시작했죠. 저도 회사 일이 바빠서 많이 도와줄 순 없었지만 두 사람은 꽤 열심히 하는 듯 보였어요. 혼자 살 때는 집에서 반주를 자주 했는데 이제 같이 살다 보니 그런 것도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 불편하더군요. 시간이 흘러 여자친구의 사업 부상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고 시범 삼아 몇 가지 아이템을 올려보기로 했어요. 인물 사진은 처음 찍어보는 거였지만 카메라 안에 담긴 여자친구 이모의 미모가 보통이 아니더군요. 그렇게 시범 상품을 올렸는데 예상외로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몇 벌 안 되는 옷이었지만 순식간에 매진되었고 분위기는 정말 잔치 같았어요. 모두들 신나서 축하했고 그 분위기에서 술이 빠질 수는 없었죠. 성공적인 첫걸음을 축하하며 저도 한몫했다는 생각에 기분 좋게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술이 들어가니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지더군요. 셋이서 살게 되면서 그동안 해야 할 것을 못하게 됐으니 답답한 마음도 있었고요. 여자친구 이모는 술이 약해서 먼저 방으로 들어가 자러 갔고, 저는 여자친구랑 둘이 술을 더 마시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그런데 여자친구는 이모가 같이 사는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냐며 계속 거절했어요. 그러다 결국 여자친구도 지쳤는지 저더러 그만하고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김이 팍 새버려서 그냥 혼자 더 마시기로 했어요. 여자친구에게 오늘은 제 방에서 자라고 하고 저는 혼자 술을 마셨어요. 이상하게 평소보다 긴장한 탓인지 처음엔 잘 취하지 않았지만 혼자서 계속 마시다 보니 금세 취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어지러질해지며 속상한 감정도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죠. 여자친구 이모와 함께 살게 된 건 제 계획도 아니었는데 그 일 때문에 제가 하고 싶었던 걸 못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순간 매몰차게 거절한 여자친구도 얄밉고 서운하더라고요. 게다가 술기운도 한몫하니 그 감정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모고 뭐고 내 집에서 내 맘대로 해야겠다 생각해서 여자친구가 자고 있는 불 꺼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친구가 처음에는 거절하는 듯 하더니 제가 꼭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저돌적으로 달려드니 그녀도 더 이상은 안 되겠는지 순순히 받아주더라고요. 그날따라 어찌나 맛이 좋던지 평소보다 더 꽉 잡아주더라고요. 정말 환상적인 맛이었습니다. 문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며 우리는 그것에 집중을 했고,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서로의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참 동안 그녀에 대한 사랑을 거칠게 확인시켜줬고, 이후 만족스럽게 쏟아버리고 나서는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머리가 깨질 듯한 숙취에 겨우 눈을 떠보니 옆에 있는 사람이 여자친구가 아니라 여자친구의 이모였어요. 처음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었죠. 기억을 되짚어보니 여자친구의 이모가 먼저 자러 간다고 해서 작은 방으로 들어갔었는데 아마 그게 제 방이었나 싶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여자친구가 제 방에서 자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방에 들어갔던 거였죠. 상황 파악이 되니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살금살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방에서 나와 여자친구가 자는 이불 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술 때문에 잠에서 깨어난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행히 여자친구 이모는 여전히 골아 떨어져 있었고 속으로 제발 아무 기억이 없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어요. 이렇게 첫 판매가 매진되면서 잘 풀릴 것 같았던 쇼핑몰 사업은 그 이후 거짓말처럼 단 한 개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 이모도 나레이터 모델 일을 할 때보다 수입이 줄어들자 흥미가 시들해진 것 같았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며 짐을 싸서 떠났어요. 그 후로 여자친구와 몇 달 더 만나다가 자연스레 헤어지게 되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과연 여자친구 이모가 흥미가 떨어져서 떠난 걸까? 아니면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미안한 마음의 자리를 정리한 걸까? 하고 말이죠. 진실은 결국 그날을 겪은 여자친구의 이모만이 알고 있을 일이지만요. 헤어진 후로 그들 소식을 들은 적도 없고 저도 회사를 옮기면서 그 동네를 떠나오게 되어 이제는 살아있는지조차 모르겠네요. 그래도 가끔씩 그날을 떠올리면 참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젊은 날의 한 페이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30대 중반 평범한 회사원 남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와 함께 마지막 총각 신세를 지키고 있던 친구가 드디어 장가를 갔습니다. 이제 그 친구까지 떠나보내고 나니 저도 슬슬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지금의 저는 예전에 비하면 자리를 꽤 잡았다고 생각해요. 직장도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편입니다. 그런데도 연애를 시작하려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요즘 세상에 정말 마음 편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싶어요. 사실 대학 졸업반 시절에 진심으로 사랑했던 애인이 있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정말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했어요. 사회초년생이었던 그 시절에는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그녀가 저보다 먼저 취직을 하면서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졸업 후에도 취직이 되지 않아 허덕이고 있었는데 그녀는 새로운 직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죠. 돌이켜보면 맨날 김밥이나 떡볶이를 먹던 우리가 그녀가 새로운 세상에서 스테이크를 접하면서부터 이미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데려가는 김밥집이 그녀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느껴졌겠어요? 결국 그녀는 저를 만나는 동시에 다른 애인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충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녀는 미안하다며 눈물로 상황을 포장했고 마치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극적으로 헤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그녀만큼이나 슬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모든 게 연기였다는 걸 깨달았죠. 이제는 그때 그녀가 얼마나 가증스러웠는지 떠올릴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그래도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비참했던 이별 덕분에 이를 악물고 노력했고 결국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 여자친구가 다니던 곳보다 훨씬 나은 조건에서 일하고 있으니 어찌 보면 제게는 다행이었던 일이죠. 회사에 들어간 이후로는 연애나 결혼 같은 다른 생각은 접어두고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제 사수가 정말 깐깐한 분이었거든요. 해병대 출신이었는데 매일 남들보다 20분 일찍 출근하고 쉬는 시간도 없이 일만 하는 기계 같은 사람이었어요. 회사 내에서는 윗사람들에게 아주 신뢰받는 에이스였고요. 그런 사수 밑에서 일하려니 저도 자연스럽게 회사에 일찍 출근하게 되고 사수가 퇴근할 때까지는 저도 야근하며 업무 매뉴얼을 익히고 일해야 했습니다. 사실 힘들긴 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한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해병대 출신인 제 사수는 후배들을 대하는 방식이 정말 군대에서 후임을 다루듯 했습니다. 저도 병장 만기 전역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막내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방식이 군복무 시절과 비슷하다니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어마무시하게 혼나고 털리고 정신적으로도 꽤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 부장님까지 나서서 저를 따로 불러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뽑아주며 고생 많다고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그 사수 밑에서는 3개월을 버틴 사람이 없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후배 다루는 데 있어서는 악명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일 하나만큼은 워낙 잘하는 사람이니 잘 배우라고들 했죠. 당시 저는 힘든 것보다도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전 여자친구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사수의 밑에서 버텨보자는 악바리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더 잘 돼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기에 힘든 걸 참고 견뎌냈던 것 같아요. 물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었겠죠. 매일같이 실수하고 혼나고 또 배우고 이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수가 저를 조금씩 인정해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루 업무를 실수 없이 마쳤을 때는 오늘은 먼저 퇴근해도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같이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는 일도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관계가 풀리면서 1년이 지나니 사수와는 오히려 엄청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퇴근 후 일부러 시간을 내어 사수와 술을 마시기도 하고 밖에서는 형 동생하며 친하게 지냈죠. 그러다 보니 사적인 대화도 자연스럽게 많이 나누게 됐습니다. 한 번은 술에 잔뜩 취한 상태에서 제가 회사에 들어온 이유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이유를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수가 어느 날 저에게 그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로는 애인을 만들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대답하니 왜 안 만드냐는 식으로 되묻더군요. 그래서 복수심이 더 커서 이 회사에서 확실히 자리 잡기 전에는 애인을 만들 생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연애에 특별히 관심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때 사수가 처음으로 저를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요즘 내 밑에서 일 배우는 사람들 중 너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었고 내 위로도 이렇게 일머리 있는 후배는 없었다. 회사에서 자리 잡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요. 그렇게 저를 가루가 되도록 깠던 사람이 저를 인정해주니 이상하게도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칭찬 하나로 그동안의 고생이 조금이나마 보상받는 느낌이었죠. 사수가 갑자기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서 저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도 한 남자와 오래 연애하다 얼마 전에 헤어졌다고 하면서 자기 주변에 그냥 두기엔 아까운 선남선녀가 있는데 여자가 그 사람이고 남자가 바로 저라는 겁니다.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면서 연애를 오래 안 하면 감정이 무뎌지고 세포가 죽어서 좋지 않다느니 젊을 때 여자 많이 만나봐야 저한테도 좋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시 28살이었는데 사수는 지금의 제 나이였으니 6살이나 나이 차이가 났거든요. 사수의 주변 사람이라면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저와 연상일 가능성이 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자라면 최소한 나보다 한 살이라도 어린 쪽을 선호했으니까요. 게다가 여자가 기가 세면 제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때는 연애 자체에 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중히 거절했죠. 그런데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습니다. 정말 호영호재하며 친하게 지냈던 사수가 순식간에 처음 저를 교육할 때의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가더니 화를 내는 겁니다. 선배가 이렇게 신경 써서 해주는데 그걸 그렇게 단칼에 거절할 수 있냐며 승질을 부리더라고요. 술자리가 잘 흘러가고 있던 차에 괜히 분위기를 깨는 건가 싶어서 결국 사과하고 알겠다. 한번 나가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억울했지만 사회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연상이든 연하든 어쨌든 신경 써서 소개해주겠다고 하는데 만나보기도 전에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자 사수는 금세 누그러지면서 분위기가 다시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사수가 이상하리만치 이 소개 자리에 집착하는 겁니다. 언제 만날 거냐? 어떤 취향이냐? 사진이라도 먼저 볼래? 이런 질문을 술자리 내내 쏟아내더라고요. 소개를 받는 저보다 소개를 주선하는 사수가 더 신이 난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저렇게 급한 건지. 제가 무조건 그 자리에 나간다고 해도 그 여자와 잘 될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저러나 싶었어요. 결국 자꾸 보채는 바람에 그 주 주말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사실 부담스럽긴 했지만 이 직장 선배와 가깝게 지내는 게 앞으로 회사 생활에 분명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설령 그 자리가 별다른 결실을 맺지 못하더라도 후회하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어서 저는 약속 장소에 대략 10분 정도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가 이미 저보다 먼저 와 있더군요. 원래는 소개를 주선한 선배가 같이 와서 인사를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풀어주겠다고 했었는데 그날 아침에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못 나오게 됐다며 오랜만에 상처받고 외로운 사람들이 만난 자리니 잘 되길 바란다며 근처 호텔 숙박권까지 보내주더군요. 첫 만남에 숙박권이라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과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2살 연상이었어요. 평소 연상은 제 취향이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6살 차이 같은 건 아니라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잠시 그녀를 보는 순간 취향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겠더군요. 그녀는 정말 미인이었습니다. 고양이상 얼굴에 날카로운 쌍꺼풀 눈매, 작지만 오뚝한 코, 그리고 특별히 무언가를 바른 것 같지 않은데도 새빨간 입술이 대담한 분위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힐을 신었지만 저와 비슷한 키의 비율도 훌륭했죠. 이런 여자를 차버린 그녀의 전 남자친구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할 정도였습니다. 밥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동안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보다 그녀의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취직도 하기 전한 여자와 오래 만난 정도였지만 그녀는 얼마 전까지 진지하게 결혼을 고려했던 남자와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30이면 당연히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테고 그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더군요. 그런데 그 남자가 오래 사귀다 보니 설렘이 사라지고 지루해졌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공감했습니다. 저와는 사연이 다르지만 상처받은 감정만큼은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처음엔 별 기대 없이 나온 자리였는데 그녀의 눈부신 미모와 분위기에 이끌려 저도 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에게 잘 털어놓지 않는 아픈 기억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뭐든 말해도 될 것 같은 묘한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따뜻했고 대화를 리드하며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가끔 제가 말문이 막히면 부드럽게 분위기를 이어가며 고민도 들어주고 합리적인 조언도 건네더군요. 소개받은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편안함과 흥미를 느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점심부터 만났는데 헤어지기 아쉬워서 저녁까지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녀도 제게 흥미를 느낀 건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더군요. 그 모습에 괜히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머릿속에는 선배가 보낸 호텔 숙박권이 떠올랐습니다. 첫 만남에 그걸 사용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선배가 혹시 이런 상황을 예상이라도 했던 건가 싶더라고요. 저녁 자리에서 술도 약간 마셨고 분위기가 더 무르익었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 정말 어려웠습니다. 결국 숙박권은 쓰지 않고 그녀를 위해 택시를 잡아주는 것으로 그날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난데없이 자기를 집까지 바래다 달라고 택시에 저를 끌고 타더니 오늘은 집에 가기 싫다며 다른 데 갈 곳이 없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기어코 그 숙박권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렇게 첫날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정말 인생에 2번은 없을 것 같은 뜨거운 거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희 소중이가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받아주었고
저는 그동안의 외로움을 모두 씻어낼 만큼 아주 만족스럽게 쏟아냈습니다. 얼굴도 아주 예쁜데 속궁합까지 딱 맞아 세상에 이런 여자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미 저를 복수심에 불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어준 전 애인은 생각도 나지 않았고 그때의 상처를 이렇게 보답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지난 날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만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소름이 돋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저는 침대에 누워서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었는데 고개를 돌리다가 그녀의 핸드폰이 이상한 모양으로 세워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핸드폰을 눕혀놓지 세워놓지는 않잖아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애초에 이게 더러운 괴수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적당히 개방적이고 당시 그녀는 혼자서 살고 있었기에 데이트도 생략하고 곧바로 그녀 집으로 가서 아주 뜨겁고 격렬하게 진한 사랑을 나눴습니다. 한 번으로는 아쉬워서 세 번은 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저도 그냥 이렇게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하자마자 그녀 집으로 달려와서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한바탕 뜨겁게 떡을 치고 나서 그녀가 저녁을 챙겨주겠다며 식사 준비를 하러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그 사이 그녀는 둘이서 볼만한 영화 같은 거라도 찾아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녀 노트북에 전원을 넣었는데 노트북에는 그녀의 이메일이 이미 들어가져 있었습니다. 이메일 창을 닫으려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이는데 낯익은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름은 다름 아닌 제 직장 사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흔하지 않은 독특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동명이인일 가능성은 전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사수가 서로 알던 사이라면 이해는 되지만 보통 전화나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지 거래처도 아닌데 이메일로 주고받는다는 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묘한 기분에 사로잡혀 그녀의 이메일 보낸 메일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수와 주고받은 메일이 무려 300개가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며 몸이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메일 내용들은 단순히 아는 사이에서 오갈 법한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첨부된 사진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 사진에는 저와 처음 만났던 날 제가 일을 치르고 피곤해 뻗어있던 모습과 그녀가 함께 찍힌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사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와 제가 단둘이 함께 보낸 시간들을 찍은 사진들이 담겨 있었고 그것들이 고스란히 사수에게 보내졌던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방으로 들어와 저에게 저녁 준비가 다 됐다며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는 걸 본 그녀는 쏜살같이 달려와 노트북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을 본 후였습니다. 노트북을 숨긴다 한들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죠. 그 순간 저는 멍하니 앉아있다가 머릿속에 단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또 내가 멍청해서 여자한테 당했구나. 차분하게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여기로 당장 오라고 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한 건지 직접 드러나 보자고요. 놀랍게도 사수는 제가 폭발할 것을 예감이라도 한 듯 순식간에 그녀의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제가 그들의 관계에 대해 따져묻자 두 사람은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가 오래 사귀고 헤어졌다고 했던 남자는 다름 아닌 제 사수였습니다. 둘은 이미 갈 때까지 가버린 연인 관계였고 그녀가 이야기했던 대로 서로에게 질리고 지루해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 이별을 한 게 아니었고 그저 오래된 관계에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와중에 회사에 새로 들어온 제가 사수를 믿고 따르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믿고 따르던 직장 선배와 그 애인이 함께 저를 속이며 마치 그녀가 저에게 마음을 준 것처럼 연출했던 거죠. 가짜로 꾸민 애인을 빼앗긴 상황을 통해 저를 이용해 그들만의 새로운 즐거움을 추구했던 겁니다. 차수는 자기가 결혼까지 생각했던 애인이 저와 놀아나는 모습을 보는 게 큰 자극으로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수의 관심을 다시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 사수는 오래된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저를 장기말처럼 사용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제가 그녀와 함께하지 않는 날에는 사수가 그녀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셋이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사수 앞에서 그녀와 제가 시간을 보내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믿고 따랐던 사수와 사랑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그녀가 단순히 자신의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저를 이용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사수는 저에게 살면서 이런 경험은 다시는 못 해볼 거라며 나쁜 제안이 아니라고 설득해왔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도망치듯 그녀의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휴가를 내고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겪었는지, 출근하면 선배 얼굴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고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복귀할 때쯤 선배는 휴가를 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더군요. 아마도 자신이 벌인 일이 알려져 평판이 박살날 것을 우려했거나 더 이상 저와 같은 공간에서 일할 수 없다고 판단했겠죠. 처음에는 두 사람의 행동을 폭로할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차피 이런 일이 터질 상황이었다면 미리 알게 된 것이 차라리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또한 상황이 들통났을 때 변명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하고 그녀와 선배가 나름대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던 점에서 조금이나마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 일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상엔 정말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군요. 애인을 다른 사람과 놀도록 판을 깔아놓는 사람이 실제로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연애를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저희 상처를 치유해줄 진정한 사랑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지만 아직은 먼 미래의 이야기 같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날의 일이 트라우마로 남아 소개팅은커녕 여자와 가까이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남자입니다. 오늘은 3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날은 친한 친구 생일이었고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가기로 했습니다. 흔히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한국관이라는 곳이었죠. 일요일 저녁이라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 여자들 꼬실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모여서 오랜만에 술도 한잔하고 신나게 춤도 추면서 놀자는 마음이었죠. 밖에서 남자들끼리 1차로 술을 좀 마시고 11시쯤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사람이 거의 없어서 줄도 안 서고 바로 입장했어요. 입구를 지나면서 테이블들을 봤는데 절반 이상이 비어있는 겁니다. 속으로 아, 오늘 좀 망했다 싶었어요. 물론 친구들이랑 춤추고 노는 게 목적이라지만 사람이 너무 없으니 돈 쓰는 게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30살 남자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건 좀 민망해서 룸을 잡기로 했어요. 룸에 들어가 앉아보니 정말 사람이 없어서 썰렁한 분위기가 더 느껴졌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싶었죠. 그래서 담당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팁을 쥐어주면서 괜찮은 여자들을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어요. 특히 생일인 친구가 있었으니 다른 건 몰라도 그 친구만큼은 꼭 부킹을 시켜달라고 신신당부했죠. 돈을 받은 웨이터가 처음엔 여자들을 열심히 데려오더군요. 클럽 안에 몇 안 되는 젊고 괜찮아 보이는 여자들은 다 데려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여자들이 대부분 잠깐 앉아서 양주만 마시고는 금방 일어나 가버리는 거였죠. 30분 동안 4명이나 왔다 갔는데 결국 자리에는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좀 처지는 것 같아서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러 잠깐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룸으로 돌아와 양주를 한 병 더 시키고는 웨이터한테 상황이 너무 안 좋다며 투덜댔습니다. 그러자 10분쯤 지나서 웨이터가 여자 2명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어둡고 조명이 번쩍거리는 데다 술도 취해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옷차림도 괜찮고 몸매도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니 얼굴에 주름이 살짝 보이더라고요. 대충 봐도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의 나이가 뭐가 문제겠어요? 오늘은 그냥 즐겁게 놀다 가자는 생각으로 그 아줌마들과 놀기 시작했죠. 서로 가벼운 호구조사를 하면서 술잔을 주고받았는데 의외로 대화도 잘 통하고 나이에 비해 센스도 있더라고요. 분위기를 잘 맞춰주고 무엇보다 화끈한 성격이라 놀기에 딱 좋았습니다. 생일인 친구의 파트너도 괜찮아 보였고 제 파트너는 아예 제 무릎 위에 앉아서 놀 정도로 화끈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다 싶어서 친구와 눈짓으로 사인을 맞추고 여자들에게 밖에서 술 한 잔 더 하자고 했죠. 다행히도 2명 다 흔쾌히 따라 나섰습니다. 그날 밤 나이트클럽 안의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아줌마들은 나이에 비해 꽤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어둡고 화려한 조명과 적당히 취기가 올라온 상태에서 주름 같은 건 잘 눈에 띄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클럽을 나와 밤거리를 걸으면서 얼굴이 제대로 보이니까 주름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순간 술이 확 깨는 기분이었어요. 처음엔 취해서 가능할 줄 알았는데 막상 밖에서 보니 아줌마들과 키스조차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줌마들 중 한 분은 우리 막내 이모랑 나이가 비슷해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옆에서 친구를 보니 그 녀석은 저보다 훨씬 더 취한 건지
이모님을 끌어안고 아주 좋아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그냥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친구가 즐거워 보이는 걸 굳이 깨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넷이서 근처 실내 포장마차로 들어가 술을 더 마시기로 했습니다. 포장마차 안에서 술자리를 이어갔지만 분위기가 더 가볍지는 않았어요. 요즘 유행하는 술게임 같은 건 이모님들이 모를 것 같았고 저도 굳이 게임까지 하면서 이모님들과 술을 마시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야기나 하면서 술을 한 잔씩 더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 2병씩 더 마셨고 취기가 오르면서 기분이 꽤 좋아졌어요. 그런데 친구는 파트너 이모님과 더 놀겠다며 사라져버렸고 결국 저와 제 파트너 이모님만 남게 됐어요. 그 순간부터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이 상황을 더 이어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집에 가야 할지 계속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모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그 입술에 키스할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에 가겠다고 결심하고 자리를 뜨려 했어요. 그러자 이모님이 갑자기 집이 어디냐고 묻더니 자신이 데려다 주겠다는 겁니다. 속으로 나이트에서 만난 사람을 무슨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싶었지만 택시를 타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함께 기다리게 됐죠. 약 5분 정도 이모님과 대화를 나누며 기다리고 있는데 대리기사가 도착했습니다. 차 쪽으로 이동했는데 놀랍게도 검은색 고급스러운 벤츠가 서 있는 거예요. 평생 타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았던 고급차를 보니 괜히 긴장되더라고요. 차에 올라타서 이모님과 뒷자리에 앉았는데 이상하게도 그전까지는 보였던 이모님의 주름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조명 때문인지 아니면 벤츠라는 차의 아우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모님이 누나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운전은 대리기사가 맡았고 저는 뒷자리에서 이모님과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묘하게 변하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던 이모님이 갑자기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짜 집에 갈 거냐라고요. 그 순간 이모님이 여자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집에 간다는 선택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세차게 고개를 저었더니 이모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리기사에게 조용히 어디론가 가자고 속삭였어요.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외곽에 있는 무인 호텔이었습니다. 이모님은 대리기사에게 팁으로 3만 원을 더 주면서 고생했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호텔로 들어가자마자 이모님이 아닌 누님으로 보이기 시작한 그녀와 키스를 나눴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나이는 46살이었지만 솔직히 옷을 벗겨보니 나이를 잊게 할 만큼 몸매가 대단했어요. 제 또래의 여자들보다도 굴곡이 훨씬 아름다웠고 샵에서 꾸준히 관리받은 티가 나는 매끈하고 깨끗한 피부까지. 그런 몸매를 보고는 돈이 있고 관리를 하면 나이도 잊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에 올라온 누님은 그동안 굶주렸던 양기를 채우려는 듯 저에게 달려들었고 저는 발정난 그녀의 모습에 더 이상은 이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단단히 화가 난 소중이를 풀어주기 위해 그녀의 깊숙한 그곳에 넣었고 그녀는 뜨거운 느낌이 너무 좋다며 열정적으로 저에게 몸을 맡기더라고요. 그녀는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맛이 좋았습니다. 수축과 이완을 너무 잘해서 그런지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뜨거운 감정에 깊이 빠져들며 환상적인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그녀 깊숙한 곳에 전부 다 쏟아냈죠.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정말 최고였다고 하면서 다음에도 꼭 만나자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녀에게 만족을 주는 늠름한 남자인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새벽 늦게까지 누님과 격렬한 밤을 보낸 뒤 아침이 되자 그녀는 바쁜 듯 서둘러 준비하더니 저를 향해 말했어요. 나는 늦어서 먼저 가봐야 하니까 너는 밥 챙겨 먹고 택시 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5만 원짜리 내장을 제 손에 쥐어주고 떠났습니다. 나가기 전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장하며 누나가 연락하면 꼭 나와. 다음에도 어제처럼 좋은 밤 부탁할게라는 말을 남기고 유유히 벤츠를 몰고 가셨죠. 그 후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누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올 때마다 어김없이 고급스러운 벤츠를 타고 저를 데리러 오셨고 덕분에 이전에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고급 레스토랑을 여러 곳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누님과 함께 다닐 때면 항상 어디서든 특별한 대접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경험들은 저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세상이었죠. 저도 그동안 받은 만큼 보답하려고 노력했어요. 밤마다 누님이 원하는 건 뭐든 다 들어주며 확실히 만족시켜드렸습니다. 저와 만족스럽게 진한 시간을 보내면 어린 양기를 받아서 그런지 젊어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돌이켜보면 누님에게는 제가 마치 애완동물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녀는 저에게 용돈도 자주 줬고 필요한 게 있다면
뭐든 아낌없이 사줬습니다.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며 저를 챙겨줬죠. 당시에는 제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우울한 날들이 많았는데 누님과 만나는 동안만큼은 그런 고민들이 잊혔어요. 누님이 제 여자친구는 아니었지만 만나면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존재였던 건 분명합니다. 사실 그녀가 유부녀라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있는지는 물어본 적이 없었고 그녀도 그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았죠. 한 번쯤 물어본 적은 있었지만 대답을 듣고 난 후에는 굳이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녀가 다른 남자가 생겼는지 더 이상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먼저 연락하기엔 상황이 어색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끝났습니다. 약 1년 정도 즐겁게 지내던 추억이 남아있지만요. 누님과 함께했던 시간은 특별했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애완동물 취급이라고 보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어디서 제가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고급스러운 대접을 받으며 살 기회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덕분에 제 인생에 큰 추억을 만들어 주신 분이라 감사한 마음이에요. 만약 언젠가 우연히 다시 만날 기회가 온다면 제가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혹시나 모르죠. 운이 좋으면 한번 대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결혼을 앞두고 설렘과 기대를 안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사랑스럽고 믿음직한 남자친구와 3년 동안 함께하며 많은 추억을 쌓아왔어요. 그는 훤칠한 외모와 성실함을 갖춘 사람으로 제게 항상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깊이 사랑했고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날짜를 잡고 상견례를 준비하면서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저는 부모님 없이 자랐어요.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셔서 형제도 없는 저는 늘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을 빨리 이루고 싶었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과 남자친구가 열심히 모은 돈을 합쳐서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대출이 끼어있긴 했지만 우리 둘이 처음으로 가지게 된 집이었어요. 이곳에서 함께 웃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생각에 설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란 탓인지 가족 간의 애정 표현이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서툴렀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살갑게 다가가거나 전화로 애교를 부리는 일도 제겐 어려웠죠. 사실 다른 여자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지만 남자친구는 제 이런 환경과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해줬어요. 그는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 좋으신 분들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늘 안심시켜주곤 했어요. 드디어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날 저는 정말 많이 긴장했어요. 남자친구 부모님 앞에서 실수라도 할까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긴장을 조금이라도 풀어보려고 심호흡도 해보고 주머니에서 달달한 사탕을 꺼내 먹으면서 마음을 달래보려 애썼죠. 그런 제 모습을 본 남자친구는 미소를 지으며 귀엽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빨리 결혼해서 부모님과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하며 저를 다독여줬어요. 잠시 후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저는 얼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밝은 목소리로 인사드렸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저를 환하게 맞아주셨어요. 어머님은 농담도 건네며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셨고 아버님은 남자친구와 닮아 굉장히 인상적이셨어요. 두 분 모두 너무 까다롭지 않으셔서 저는 금세 마음이 편해졌어요. 앞으로 예비 시부모님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결혼 생활이 더 기대됐습니다. 그렇게 설렘 가득한 나날들을 보내며 결혼 준비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회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평소엔 밝고 활기차게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목소리가 한껏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그는 할 말이 있다며 시무룩하게 말했고 그 분위기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음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그의 모습에 저도 덩달아 걱정이 밀려왔어요. 잠시 후 남자친구가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우리가 마련한 신혼집에 함께 살아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순간 당황스럽긴 했지만 애써 웃으며 괜찮아라고 답했어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품을 느끼지 못하고 자랐던 저는 부모님 같은 존재와 함께 살게 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설렘이 생기기도 했어요. 시부모님을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다는 생각에 안쓰러운 마음과 기대가 교차했죠. 계절이 바뀌고 드디어 저와 남자친구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은 행복 그 자체였고
그 후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시부모님과 함께 살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우리가 들어간 아파트는 방이 3개였지만 큰 평수는 아니었어요. 특히 화장실이 하나뿐이라 조금 불편했지만 서로 배려하며 사용하는 데 익숙해지니 괜찮아졌어요. 저는 남편보다 퇴근 시간이 2시간 정도 빨랐어요. 시어머니는 제조 공장에서 일하시고 퇴근 시간이 남편과 비슷했지만 시아버님은 상황이 좀 달랐어요. 시아버님은 사업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사업이 실패해서 오랫동안 집에만 계셨던 상태였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마음이 무거워지면서도 집에 혼자 계시는 시아버님을 조금 더 잘 챙겨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도착하니 급하게 화장실이 가고 싶었어요. 서둘러 화장실로 들어가 일을 보고 나왔는데 마침 시아버님이 방에서 거실로 나오셨어요. 저는 그제야 뒤늦게 허둥지둥 인사를 드렸어요. 그 후 저녁 준비를 하려고 부엌으로 갔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회사 일정이나 약속으로 외식을 하는 일이 많아서 저와 시아버님 단둘이 식사하는 경우가 잦았거든요. 저는 익숙하게 식사를 준비하고 나서 아버님 저녁 준비 다 됐어요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러자 시아버님이 알겠다고 하시며 식탁으로 걸어오셨어요. 그날 저녁 식사를 하려고 시아버님과 마주 앉았는데 문득 아버님이 입고 계신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어요. 러닝 아래로 사각 팬티만 입고 계셨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움이 밀려와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시아버님의 상체가 눈에 들어왔는데 운동을 자주 하시는지 탄탄하고 다부진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에 제가 민망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묘하게 감탄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저와 시아버님은 평소처럼 식사를 마쳤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기 위해 부엌으로 가서 그릇을 치우고 있었는데 그때 시아버님이 정수기에서 물을 뜨러 오시면서 제 뒤를 스쳐 지나가셨어요. 순간 남편과 닮은 잘생긴 얼굴에 다부진 몸까지 더해지니 저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전 남편이 우연히 해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시아버님께서 과거 사업을 하셨지만 그 와중에 어머님을 놔두고 다른 여성들을 만나고 다니셨다는 말이었죠. 당시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지만 지금 와서 시아버님의 외모와 매력을 보고 있자니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어렴풋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싶어서 정신을 차리려 설거지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아버님이 제 뒤로 다가오시더니 회사 다니느라 고생이 많다며 설거지를 자신이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며 다시 설거지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시아버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거리감 없는 상황 속에서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가까워지는 시아버님과의 관계가 이상하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를 다잡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단순히 지나가는 순간일 뿐이라고 스스로 다독이며 저는 설거지에 온 신경을 쏟으려 했습니다. 그날 설거지를 하던 중 문득 시아버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정적이 흘렀고 그 짧은 찰나의 침묵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아버님은 천천히 다가오시더니 저에게 입을 맞추셨습니다. 아버님의 행동은 놀라울 정도로 강렬했고 마치 오랜 시간 억눌려 있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듯했습니다. 아버님의 다부진 몸과 과격한 기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설레임을 주면서도 동시에 저를 그 상황에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순간의 선택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주위는 정적에 잠겼고 서로의 존재만이 온전히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강렬했고 그 안에서 알 수 없는 갈등과 욕망이 엿보였습니다. 저 역시 심장이 빠르게 뛰며 머리가 텅 빈 것처럼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뒤집힌 기분이었지만 어째서인지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이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호하면서도 조심스러웠고 그 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엉켜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순간에 스며들었고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시간 속에서 이성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이 모든 혼란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마음은 어느새 그 소용돌이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아버님은 저를 감싸 안으며 뜨겁게 키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침대로 이끌었고 이어 다리를 벌려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참으셨던 건지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쉴 새 없이 허리를 움직이더라고요. 젊은 사람 못지않은 체력을 가진 아버님은 저를 완전 녹초로 만들었고 제 안에 한가득 쏟아낸 후에야 끝을 내더라고요. 폭풍같이 뜨거운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지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여운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공기마저 묵직하게 느껴질 정도로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색함이 감도는 분위기 속에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제게 눈을 잘 마주치지 않으셨고 저 역시 머쓱한 표정으로 간단히 인사만 드렸습니다. 서로의 행동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두 사람 사이에 벽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았죠. 시아버님도 고민하고 계신 걸까요? 그날의 일이 그분께도 혼란스러운 흔적을 남겼을까요? 저만 이런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시면서도 어디선가 미세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 역시 하루 종일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앞으로도 두 사람만 단둘이 있을 시간이 많을 텐데 그때마다 이런 어색함과 복잡한 감정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 관계를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제의 순간을 떠올리며 요동쳤습니다. 혼란스러운 감정이 밀려오는 와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선을 다시 명확히 정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대화조차도 더 큰 문제를 불러올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네요. 평생 남편에게는 비밀로 해야 하는 게 맞겠죠? 혹시나 아버님이 또 요구해 오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계속 받아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쯤에서 멈춰야 하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가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